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소통, 소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강서구 보선 패배 이후에 낸 두 번째 메시지에서 국민, 현장, 당정 간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 대통령이 참모회의를 야외 분수정원에서 주재를 했다며 새로운 방식, 사고, 접근법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는 나간다입니다. 단식 투쟁 이후 최근 자신의 재판에 나가지 않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대장동 사건 두 번째 재판에는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 재판에도 나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문재인의 조국 사랑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과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피고인과의 개인 친분에 따라 법률적 의견을 밝힌 것뿐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시인도 부인도 안 한다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권 도전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라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18일 이스라엘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이스라엘의 전략과 군사작전 속도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 총리는 물론 요르단 국왕과 이집트 대통령,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은 파업 초읽기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들이 인력 감축 문제로 사측과 대립한 끝에 어제 파업을 의결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까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위증 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스티르경 씨의 본인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그리고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첫 재판이 지난 6일이었었죠. 그것에 이제 이어서 열흘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재판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 예정된 재판 시각인 오전 10시 30분보다 조금 늦은 오전 10시 38분쯤 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단식 투쟁으로 아직 다리가 불편한 듯 한 손에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었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 대표는 침묵한 채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핵심 피고인이 개정 예정 시각보다 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결국 재판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군요. 그렇죠. 이 대표가 이제 늦게 법원에 도착했고 이를 또 지켜보던 방청객들도 뒤늦게 입장을 하면서 오늘 재판이 이제 예정보다 한 16분 정도 가량 늦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앞으로는 10분 정도 일찍 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대표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증 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재판 출석 자사진 때문에 지난번 재판에서
앞서 이 대표 단식이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해서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 나오지 않은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과연 오늘 재판에는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졌었죠. 그런데 좀 늦긴 했지만 어쨌든 출석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일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선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 투쟁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80분 만에 재판이 끝나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전 있었던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는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아예 나오지 않더니 정작 국정감사장에는 건강을 이유로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비판을 자초했었죠. 그리고 어제는 이 대표의 체력 회복이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당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과연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을지 여기에 관심이 쏠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법조 결각에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재판이 이렇게 자주 공전되거나 또 영향을 받는 게 판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이 대표가 출석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공직선거법 재판부의 경우에는요, 다음 기일부터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벌석 재판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상황을 좀 전해드리자면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진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3시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측에 각각 1시간 30분과 4시간을 배정을 하면서 오늘 재판이 예정대로라면 적어도 8시간 반 이상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점심 휴정이 있기 전 오전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대장동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오늘 양측의 진술을 모두 진술을 마무리를 하고 오늘 금요일로 예정된 이 다음 기일에는 위례 의혹에 대한 서증 조사에 들어간다, 이런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어떤 주장을 펼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우선 이 대표 측은요, 줄곧 대장동 개발은 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불법적인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또 정진상 전 실장 역시 이 여러 사람이 말하면 거짓말도 사실로 믿게 된다는 의미의 3인 성호, 이 고사성어를 빗대가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나온 두 사람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1개 받은 게 없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한동훈 법무장관은요, 이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위례 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의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 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법원 오는 20일 재판에서는요, 이 위례 의혹에 대한 서중 조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도 출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대표가 주에 2차례 법정에 나가는 거, 이게 또 처음이죠. 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한 주에 2차례 재판에 출석하는 건 이번 주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검찰이 지난 12일
백현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했고 나흘 뒤인 어제 위증교사 의혹으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이 대표의 법원 시간표는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재판의 경우 대장동 등에 대한 재판과 병합해달라 이렇게 신청할 예정이어서 만약에 두 재판이 병합이 되면 이 대표는 3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고요. 병합이 되지 않는다면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담겨있던 혐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추가로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 재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요, 이 핵심 키맨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등을 수사한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수사에 새 동력을 얻기도 했고요. 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원의 사건 이해도가 높다, 이런 판단도 작용을 했습니다. 향후에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게 되면 서울에서 진행한 것보다 1심 판결이 더 빨리 나올 걸로 검찰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전 부지사 재판이 오늘 열릴 예정이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다음 재판은 협의하에 다음 주로 잡혀있던 걸로 확인돼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추가 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다음 재판을 거부하고 또 재판부 기피 신청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재판 상황 보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촘촘해진 법원 시간표, 이걸 두고서 여야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검찰이 이 대표를 이제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즉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군사 독재 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과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앞서 열렸던 이 대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위증교사 혐의는 이미 소명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때를 쓰는 정치 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그 영장 기각 결정 내린 유창훈 판사를 신주단지처럼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 유창훈 판사마저도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검찰에 따질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칭송에 맞이하는 유창훈 판사에게 따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 수사무마 의혹, 이 사건에 대한 허위 보도, 그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7인회의 멤버이자 또 대선 당시에 이 대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연루 가능성이 나오면서 지금 수사가 과연 이 대표까지 향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 인터넷 매체가요, 대선 직전에 윤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그런 추가 보도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상관이었던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등장하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논란입니다. 해당 녹취록은요,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둔갑한 그런 조작된 녹취록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당시 허위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대표는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녹취록을 근거로 들면서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강조했었는데요.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 이제 윤석열이 대장동 범인들 봐준 뒷배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건데, 윤석열이 조우영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조우영이 원래 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으로 그죠? 알려져 있었는데 김양의 심부름꾼이다라고 최재경에게 과거에 설명을 해줬던 것으로 최재경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 11일이죠. 이 김병욱 의원 보좌관인 최모 보좌관 국회 사무실과 관련 허위 보도를 내놨던 인터넷 매체 대표 허모 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거고요. 최근에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사촌형인 이모 씨를 직접 불러서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로부터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녹취록은 이모 씨하고 대검 중수부장의 대화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 씨는 대검 중수부장을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다는 겁니다. 결국 이 녹취록이 조작됐음을 뒷받침하는 그런 진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이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 TV 대표가 최근 한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을 이제 또 검찰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발언이 뭐냐면은 이 열린공감 TV 대표가요. 자신이 이 대선 전에 이 허모 기자로부터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등장하는 그 존재한다는 그런 녹취록이 있다고 직접 들은 당사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최 전 중수부장 본인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본인은 그 자신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신문에 보도했는데 그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허 씨에게 그러니까 허모 기자에게 녹취록 진위를 물으니까 다른 사람이 음성을 재현한 파일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면서 결국에는 어쨌든 원본이 아니라고 해서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열린공감TV 대표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결국 이제 녹취록 허위 보도를 한 걸로 의심받고 있는 그 인터넷 매체의 대표죠. 바로 허 씨. 이 사람도 결국 가짜 녹취록인 걸 알고서도 보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허위 보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인터넷 매체 대표 허 씨가 서울신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열린공감 TV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거는 맞지만 그 녹취록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 열린공감 TV 대표가 기억을 만들어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열린공감 TV 대표의 발언을 검찰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녹취록 보도가 단순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 조직적인 조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은요, 이 가짜 녹취록 속의 대화가 이 김병욱 의원, 또 김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 씨, 그리고 조호영 씨의 사촌형인 이모 씨, 이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이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의 녹취록이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김병욱 의원이 그 자리에서 거대 구악과의 싸움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수사의 방향이 민주당,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김병욱 의원이 입장을 또 냈습니다. 네, 김 의원은 그동안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난다 이 정도로 밝혔을 뿐 공식적인 해명을 내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장문을 내고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 본인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모 씨는 제보자로 만난 거고 제보받은 이후 전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허위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대표와도 모르는 관계라는 게 김 의원의 입장입니다. 검찰이 김병욱 의원 보좌관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날 국정감사장에서도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은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 당시 쏟아진 허위 보도에 교감했을 것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당시 국감 상황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딱 1년 전 법무부 국정감사 날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국회 야당 의원 그리고 야당 의원 보좌관들을 겨냥한 압수수색입니다. 이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누가 어떤 검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실체를 왜곡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공작 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생산되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교감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식 상황 그리고 이제 국회 국정감사일장 이런 걸 이유로 해서 한 번은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요. 한 번은 아예 법원에 나가지 않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두 번째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결정한 배경이 뭔지 왜 그러냐면 어제 민주당 차원에서 아직도 이 대표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혹시 오늘도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이제 예상 밖으로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배경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에도
계속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피고인이 원칙적으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이제 대리인으로서 참석을 하는 것이지만 형사재판 같은 경우 피고인의 스스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이 출석을 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방어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이제 걸석 재판을 그냥 진행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30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가 됐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인이 영장 재판에서도 방어만 하게끔 해달라라고 할 만큼 어찌 보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난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재판부에서도 이게 거듭된 불출석이 이어지면 체포영장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번잡한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석을 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기일을 본인이 출석해서 어떤 기일을 이게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짧아진다든지 이런 것을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를 제외한 어떠한 재량의 범위에서 상당히 안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저는 사전에 연기를 협의를 해서 연기를 하는 한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무단으로 불출석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 봅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를 위한 하나의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국감이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이 이제는 재판 리스크로 불려가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단식 이후에 건강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당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 당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건강 핑계로 국감장에 가진 않았지만 실제로 국감장에도 가지 않으면서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를 대다가 갑자기 당무 복귀를 해서 거기에서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위를 보여준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거든요. 게다가 국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공천 작업 등 굉장히 많은 업무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새삼스럽게 재판을 안 나갈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을 당무 복귀에 대비해서 나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 당장에 있는 재판부터 출석한 거로 보입니다. 네. 어제 주목받았던 재판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항소심, 그러니까 2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은 무죄다 이런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공개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서 잠시 이제 설명해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 특별 감찰반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라는 의혹으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1심에서는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이제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에서 이제 어제 이 항소심 4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이제 번지면서 이 정치권에도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이제 폭로했던 인물이 바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인데 검찰 수사관이고 또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이죠. 해당 의혹을 폭로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구청장 측을 상실을 했고 이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것 때문에 치러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나온 목소리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그런데 이런 재판에 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게 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요. 조국 전 장관 측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명의의 사실조의 회신서를 증거로 공개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회신서, 의견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 감찰 시작과 종료, 또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감찰 반원의 의사와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민정수석의 권리를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무죄다, 이런 취지고요. 감찰 개시 진행 및 종결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민정수석 고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이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앞서도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나왔던 문 전 대통령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도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청와대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본다면 이제 민정수석이 있지만 그 민정수석의 또 상관이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종의 법령 해석관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를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해석해 준 것이다. 그 해석을 갖다가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제시를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찰은요.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담당할 법률의 해석 부분과 관련을 해서 전직 변호사 경력이 있는 문 전 대통령이 개인 의견을 밝힌 거라면서 사실 확인에 관한 진술서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작성 형식과 내용에 비춰볼 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조 전 장관 측이 작성해서 보내준 걸 문 전 대통령이 읽어보고 날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를 했는데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을 했다면서 조 전 장관 측에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뭘 확인한다든지 묻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도 피고인인 조 전 장관 측이 이를 어기고서 어제 의견서를 받아서 공개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주장인 겁니다. 네, 그 검찰 주장,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기가 막히는 모욕적인 주장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조 전 장관은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는데 이거는 의견서 자체를 그냥 엉터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꼬집었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국, 나 또는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문 전 대통령이 나 또는 변호인단이 만들어진 문서에 도장만 찍어줬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부동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조 전 장관 측은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위조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면서 여기서 공방전이 펼쳐지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저것이 증거로 채택이 될지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좀 납득치 않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슈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본인은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도 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했던 이야기와 정반대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고 잊혀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바로 또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하나의 형사재판, 민사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다르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재판인 거거든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 저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 2018년, 2019년을 거쳐가면서 민주당의 상당 부분 실망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고요. 결국 5년 만에 20년 집권을 자랑한 자신하던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와서 조국 전 장관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없다. 나는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것이 저 무도한 검찰의 탓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하는 저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이 이슈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떤 사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바라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으로는 아마 재판부에서도 사실조회를 불허한 거 보니까 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법령의 최종 해석권자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거부당할 걸 알면서도 저는 이걸 제출을 했다고 보여요. 물론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든 그렇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이게 불허되거나 검찰 측에서 부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증인으로도 채택을 해야 될 수도 사실 있어요. 확인을 정말로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 그리고 저는 이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 여의도 정가에서 조국 전 장관의 신당에 출연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결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본인의 재판도 재판이지만은 어찌 보면 SNS에 이러한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 뒤에 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저는 지지자들한테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뭐 재판 순수하게 사법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정치적 함의가 들어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8일째 진행 중인 국정감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한 격전지 바로 서울중앙지검을 감사하고 있는 법사위입니다. 맞습니다. 국정감사 8일차 오늘은 법사위와 행안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또 수원지방검찰청 등 총 11개 검찰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법사위에서 여야의 공방이 가장 뜨겁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은요, 대장동 위례 사건과 또 위증교사 의혹까지 올해만 3차례나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고 여기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또 민주당 돈봉투 의혹도 지금 수사 중이죠. 국감이 시작되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거론하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조작, 이것이 결코 어느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김병우 의원은 녹취록에서 거대한 구압과의 싸움 케이스다. 후보에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멘트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입니다. 이 사안은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서울검사장의 수사를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오할 건 없고요. 사건은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또 과연 그 형사 책임의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요, 이 시각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는요, 서울중앙지법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죠. 거기서 재판을 받으려고 또 출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있던 그 시각에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좀 약간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여기에다 더해서 이 법사위 국감을 하루 앞둔 어제 검찰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기면서 안 그래도 오늘 그 국감을 벼르고 있던 민주당이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은요, 국감 대책회의를 통해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촉구에도 국감장은 2주째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부실한 자료 제출에 이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여당은 여전히 정부 방패 국감에만 충실합니다. 정부 여당의 변화와 혁신은 국감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네, 이 대표 수사 상황을 둔 여야의 공방은 이어질 수원지검 감사에서 절정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정섭 2차장 검사 산하의 이 대표 수사 전담팀을 꾸려서 대북 송금 의혹,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방관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인데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책임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섭 검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검찰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라도 이정섭 검사가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검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신 자료는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인데다가 그 내용도 음영 처리도 돼 있고 해서 제가 알 수는 없는 자료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감찰 과정에서 문제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국감장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가당하다 가당하지 아니하다라는 식의 발언은 명백하게 국정감사의 취지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 헌정구조상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그래서 국민이 가진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돌연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이른바 개인 의혹을 지금 제기한 건데요. 하지만 이 차장 검사는 오늘 국감장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보신 것처럼 김 의원은 2차장 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정섭 검사가 등장하는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제시하면서 근거라고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이 2차장 검사를 국감장에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가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묻는 거지 소속 직원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도 언론을 통해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차장은 김 의원의 발언 직후에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처남과 또 처남댁의 이혼 소송에 국정감사 의원들이 동원됐다.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위장 전입 문제는 현재 해소가 됐고 또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다.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다만 이 외에 나머지 의혹들, 체납 의혹 같은 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체납액 지적에는 위장 전입으로 다른 집에 고지서가 발송돼서 생긴 문제다. 체납된 사실을 알고 모두 다 납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야는 이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일반인이었으면 구속됐을 수도 있다면서 이 대표가 정당 대표가 된 이유를 판사가 완전히 수용한 거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송 지검장은 재차 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하면서도 또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굉장히 눈에 띄는 문구가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등등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기각문이요. 이런 법원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하여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견해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 결과를 당연히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율창원 판사가 결국 야당 대표라서 봐준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한 가지 지금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재명 피의자의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기각할지 영장을 발부할지 해보면 결과가 절대로 10대 0은 아닐 거다.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중앙지검장으로서 형사법 집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컨대 이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 했으면 이번 사례는 절대 10대 0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 사법 시스템 최소한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움직이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검찰권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체계를 갖춘 데도 여러 가지 어제 벌어진 국정감사의 주요 장면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 서울시의 국감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행안위에서 서울시 국감이 열렸는데요. 여야의 공방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가 언급된 인사 논쟁이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전력이 있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현경병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언급을 하면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을 하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이 대표를 언급하면서 맞선 건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인사권은 우리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러한 권한도 시민 눈치를 봐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권까지 염두에 두시는 시장님께서 인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잘못해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인사를 한 원칙은 사실은 능력 본위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정에 매우 밝고 그리고 그동안에 겪어왔던 바를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적격자라고 판단을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전과 사범이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지사 때 살인사건 전과자까지 중용하셨습니다. 지금 조은희 의원이 말한 사람은요, 바로 정의찬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이 정특보가요, 과거에 이 상해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거, 바로 그 일을 지금 거론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1997년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었고요. 이러한 전력은 앞서 정특보가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 조직본부 팀장으로 임명됐을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 정특보는 비서실 비서관과 수원 월드컵 재단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의 이 대권 도전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오 시장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보이는 그런 답변을 내놔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오 시장이 여권의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만큼 어제 국감에서는 대권 관련 질의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 그걸 꼭 답변 드려야 합니까? 이러면서 회피를 하다가도 결국 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차기 대권에 도전할 거냐 이런 질문에 오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보통 이건 예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대권 도전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라면서 시장으로서의 시작한 일은 모두 마무리 짓고 싶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후보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전혀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대선 도전이라는 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나오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그래도 적어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에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자연스럽게 질의 응답을 이어가시니까 다들 여기서 다 무조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어제 과방위 국정감사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요, 이 또다시 역술가인 천공 이 사람의 영상을 두고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산자위에서도 천공 영상이 등장했었는데 어제 과방위에서도 이 민주당 의원이 천공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틀면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핸드폰 속 동영상을 튼 사람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데 최근 발표된 국가정보, 그러니까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가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민주당 지난주 산자위에서는요, 이 국가 R&D 예산을 삭감한 거 이게 또 천공의 영향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는 왜 이 미리 준비한 영상이 아닌 핸드폰 속 영상을 틀었는지 또 이게 또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허가를 받지 못한 영상이기 때문인데요. 이 국감에서의 영상물 출력, 그러니까 영상물 공개는 소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질의 시간에 이렇게 자유로이 허용이 되지만 음성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이 교섭단체 간사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이게 이제 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산자위 같은 경우에는 산자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틀 수가 있었지만 어제 과방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죠. 이 장제원 과방위원장 대신에 이 박성주 의원이 이제 진행을 맡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허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창대 의원이 그 휴대폰 속 천공 영상을 틀면서 질문을 했고 박성준 의원은요. 국정감사장이라고 해도 이 정확하지 않은 천공 강의로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 개별 의원 질의를 위원장이 검열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어제 과방위에서 여야 공방 보시겠습니다. 다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표 부정이 아주 심합니다. 어떤 조직이 지금 개표 조작을 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당하는 거죠. 이제 이때까지 국민 앞에 이건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 마이크를 통해서. 정확하지 않고 추측된 이런 천공 정법 강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개별위원 질의도 전체 상황에 맞게 해야죠. 끼어들지 마세요. 왜? 검열 마십시오. 검열 안 해요. 할 게 있고 국정감사장에도 조용히 하세요. 국회 산자위에 이어서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도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이제 역술가라고 불리는 그 천공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틀면서 이 천공이 지금 국정의 어떤 거를 결정하고 있는 듯이 또 천공의 어떤 영향으로 국정이 결정되고 있는 듯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소중한 국감장 시간을 저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국감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워야 된다는 생각 좀 들고 저 영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정말로 인과관계가 있고 실증적인 내용들이 밝혀진 상황이고 내지는 뭐 최소한의 근거 같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은 계속 비슷한 마타도어를 반복적으로 벌써 2년째 공격을 하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과관계도 없는 그냥 영상을 틀어서 사실은 천공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냥 그 비난을 하고 싶은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그런 의도가 너무 다분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 국민들께도 결례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소중한 국감장을 저런 식으로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김재섭 위원장의 뭐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니 저렇게 돼버리면 뭐 야당은 천공 탓, 그다음에 뭐 여당은 매일 뭐 부정선거 탓, 이래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천공이라는 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보지도 않지만은 정말 학력도 불분명하시고 이분 굳이 민주당에서 띄워줄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이분 뭐 윤석열 대통령 되신 이후에 뭐 강의료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저는 민주당에서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뭐 나중에 이 천공과 예를 들어 대통령실과의 모종의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카르텔이 있어서 뭐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 나온다고 한다면 수사를 당연히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런 천공의 말에 따라서 국정이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거기에 의심을 굳이 국회의원 국감장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신조어로 이 K방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 또 무기산업의 수출이 어느 때보다 크게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전시회 이른바 아덱스의 개막식인데요.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일명 하늘의 요새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까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열린 이 아덱스 행사에서는요,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현장에서 저공 비행을 하고 또 처음으로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것으로 개막을 축하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행사장을 찾아서 이 고공 강화 시범 등을 지켜봤고 또 이번 서울 아덱스에 미군 전력이 함께한 점을 언급을 하면서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방위 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번 서울 아덱스에는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온 한미 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아덱스 행사에는요, 또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도 전시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전투기 역시도 북한이 아주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첨단 무기죠. 네, F-22 랩터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으로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서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도 불립니다. 유사시에 북한 지도부와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꼽힙니다. B-52의 경우에는 한국 공군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4월에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지난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에 따른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조치로도 풀이가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로 전장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랑하는 핵심 공중 전력이 한반도에 나란히 나타나는 건 북한의 도발 우려를 특별 관리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요, 어제는요,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소통 강화를 아주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이 강서구 보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용산부터 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 소통과 또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참모들과 한 회의에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데 이어서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에 민심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에는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이도원 대변인의 브리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 앞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는 청산의 회의실이 아닌 용산 분수정원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현안을 보고받고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가요, 또 야외에서 지금 열렸습니다. 그래서 또 눈길을 끌었죠. 네, 그 어제 회의 장소가 이 기존 대통령실 청사가 아닌 청사 인근에 위치한 용산 어린이정원 분수정원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윤 대통령의 소통 강화 의지를 반영해서 회의 장소를 결정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과 사고 또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소통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분수정원에서 회의를 하고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 건 대통령 당선 뒤에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것과 맞닿은 걸로 보입니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구중궁궐인 청와대에서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가까이서 민심을 듣기 위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을 대중에 개방한 것도 같은 취지죠. 이러한 소통 의지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힘을 쏟는 한편 민생 안정화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이것과 연관지어서 최근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문제입니다. 부족한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여론이 많았지만 의사단체의 반대 때문에 이전 정권들이 결단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벌써부터 의사협회는 이 파업을 경고하는 등 정말 반발 태세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정부는 의대 정원 규모와 또 확대 방식, 일정 등을 담은 내용을 목요일쯤 발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0년에 의약분업에 반발해서 의사들이 장기 파업을 한 이후에 의사들의 요구로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줄였는데요. 3,500명에서 한 2006년에 3,058명으로 한 400명가량을 줄인 다음에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리고 순차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이걸 더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복지부 장관도요, 지난주 국감에서 증원 계획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그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도 현행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또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수 있다 이런 보도에는 아직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의료계와 협의점을 조율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네, 일단 수치로만 보면 그렇다는 건데요. OECD와 비교를 하면 국내 1,000명당 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해서 2.6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에 못 미치는 최하위권인데 한국보다 낮은 곳이 멕시코가 유일합니다. 또 이 해마다 새로 배출되는 의사 수도요. 인구 10만 명당 7명을 조금 넘어서 이게 39개 나라 중에서 38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당장도 부족하지만 이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의사 수요도 더 늘어날 전망인데 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의료 대란이 벌어졌던 당시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었지만 당시 전공의부터 동네 병원 의사들까지 다 이렇게 집단 파업에 나서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또 소아과 병원이 없어서 진료시작 몇 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소위 소아과 오픈런, 이게 논란이 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의료계 입장은 이렇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배출하는 의사 수가 매년 늘어나면 과잉 진료가 만연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겁니다. 또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의료 질이 떨어지고 필수 의료 위기나 지방의료 공백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측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과유불급이라 그래요. 계속 늘리기만 하면은 건보 재정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이 다시 다 보험료를 더 내야게 되겠죠. 저희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의학교육을 3,000명을 갑자기 두 배로 늘리면 누가 그것을 교육할 것인지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매년 1,000명 늘리면은 갑자기 실력이 있는 교수가 그 1,0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나오는 건가요? 의료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소통 강화라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에 이제 국민의힘도 필요하지만 용산 대통령실도 뭔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이런 지금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내놓은 이런 메시지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야외에서의 회의 개최 이런 것도 역시 이제 다른 변화의 어떤 한 일단이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이 설명을 한다던데 직접 지금 이제 지역구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런 대통령실의 움직임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대통령께서 최대한 많은 소통, 국민이든 아니면은 저희 정부 여당이든 소통을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민들께서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국정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당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청와대에 있다가 우리가 용산 대통령실로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기치는 사실 소통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처음 용산에 나왔을 때 그 뜬 만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했을 때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끼실 국민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시면서 소통을 늘려가려고 하는 저 의지들을 국민들께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새로운 장소에서의 회의, 어떤 새로운 형태를 한번 만들어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곧 소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뭐 소통이 뭐 그런 형식적인 회의를 안 해서 소통이 안 됐나요? 국민들의 어떤 뜻이 잘 전달이 안 됐나요?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떤 여느 여론조사보다는 저는 정확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이게 곧 저는 민심이고 최소한 뭐 서울의 인구 25만 명이 투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 분석을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럼 국민들이 왜 그럴까? 정말 뭐 대통령실에 대한 어찌 보면 김태우 후보자에 대한 저는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저는 대통령실에 대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무능을 저는 꾸짖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잘 짚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물가부터 저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마 이 한라인에서도 1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앵커께서 여쭤봤을 때 저 물가 관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짜여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지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도 살렸어요입니다. 소상공인 식당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백종원 대표가요, 이번에는 식당 말고 이 사람을 살린 그런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요, 문체부와 함께 지역 축제 먹거리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지난 11일 충남의 한 행사에 참여하던 도중에 점심 식사를 위해서 현지 식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백 대표는요, 이 지역 군수를 비롯해서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이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리문 밖에서 80대 여성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뛰쳐나가서 응급처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백종원 대표는 식당 주인이 119에 신고하는 동안 이 여성의 맥을 짚으면서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질문을 던지면서 응급처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여성이 이제 식당 종업원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 여성은요, 잠깐 일을 도와주러 온 식당 측 가족이라고 합니다. 과거 핸드볼 선수로 활동했을 만큼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는데 이날 갑자기 이 심정지가 온 위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다행히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던 여성은 곧장 의식을 되찾았고요. 또 이후에 119에 인계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백 대표는 여성이 구급차에 안전하게 인계되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식당 관계자는요,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백 대표한테 선제적으로 대응을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전하면서요. 또 백 대표가 업무 관련자와 식사를 하면서도 뛰어난 관찰력을 보였다면서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골든타임 놓치면 큰일 날 뻔했지. 문을 이렇게 여시다가 휘청휘청 몇 번을 하셨던 것 같은데 박 대표님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들어가시던데 뭐 군수님은 막 주물르시고 밑에 관광공사 사장님도 막 팔다리 주물르시고 막 세 분이서 달라들었어. 난리가 났었지. 그래갖고 119가 와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참 잘하셨다고 맥박이랑 혈압이랑 다 정상이시라고 그러더라고. 백종원 씨가 이렇게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과거 백 씨의 이력도 지금 다시 소환이 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백 대표는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익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신이 군 간부 식당에서 장교로 복무를 하면서 휴가나 외박도 안 나가고 마지막까지 채우고 제대를 해서 사람들이 전설이라고 불렀다는 에피소드를 공개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널리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지역 경제도 살리고 사람까지 살렸다며
칭찬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본인인 백 대표는 이거 별일 아니다 이런 듯이 또 겸손을 표했다고 하죠. 네, 백종원 대표는 어제 오센과의 통화에서 이 기사까지 날 일이 아닌데 언론을 통해 알려져서 오히려 어쩔 줄 몰랐다. 누구라도 했을 일이 알려져서 민망하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에 이 쓰러진 어르신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다행히 의식을 되찾고 무탈하다고 전해 들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요, 120년 노포의 화제입니다. 여기서 노포는 정말 오래된 점포를 말하는 건데, 이거 무슨 사연입니까? 네, 어제 무려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종로구 이문 설렁탕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식사를 하던 손님과 직원 등 45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만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이 목조 건물로 돼 있어서 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불은 주방과 천장을 태우고 약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게 사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식당 외관은요, 이제 불에 그을린 자국도 사실 별로 없고 안내판도 멀쩡하지만 건물 안쪽은 화재 피해를 적지 않게 입었다고 하는데요. 소방당국은 주방 벽면 화구에서 일어난 열기가 벽 쪽으로 옮겨지면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시청자분들 아마 이 이문설렁탕 가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100년이 넘는 정말 역사가 유구한 맛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재 소식에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듯합니다. 네, 이문설렁탕은 1904년에 피맛골 근처에서 처음 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고요. 건국 후에 서울시가 허가한 1호 음식점이기도 합니다. 처음 상호는 이문옥이었는데요. 이후 일제강점기 때 이문설렁탕으로 상호가 바뀌었고 이대 주인이 종로구 공평동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후에 식당 주인이 또 바뀌고 2011년에는 건물 재개발에 따라서 지금의 자리인 견지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한옥집에 걸려있던 40년 넘은 간판도 그대로 옮겨올 정도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2013년 이 설렁탕 전문 식당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면서 미래 문화유산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설렁탕에 들어가는 재료나 조리법이라든지 또 설렁탕 그릇에 이렇게 숟가락을 그대로 꽂아서 옛날 그대로 서빙하는 방식이 모두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117년 됐는데 식당 허가로 낸 1호집이래요. 식당 허가를 받은 1호집이요. 이거 숟가락 꼽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게 곰탕처럼 굉장히 맑아요. 네. 맛이 깨끗해요. 생각보다 되게 싱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백하네요. 설렁탕은요, 과거 이제 서민들을 위한 대표 음식이기도 했는데요. 이문설렁탕을 실제로 애정했던 그런 역사적 인물들도 거론이 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장군의 아들 김두한 전 의원이요, 10대 시절에 이 이문설렁탕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는 일화도 있고요. 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죠, 손기정 선수와 또 이시영 초대 부통령도 이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나무의 회춘입니다. 이거 오래된 감나무가 보이는데요. 이건 또 어떤 사연인가요? 네, 경남 의령군에 있는 무려 500살 감나무에 감 50여 개가 열려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높이는 28m, 둘레는 4m에 이르는 이 감나무는 국내 최고령 감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감나무의 수명이 200년에서 한 250년 정도 가량인데 이 의령 감나무는 그거 2배에 가까운 500년 정도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나무 나이가 500살인 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런 점도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 나무 나이를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테만 보고서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의령 감나무는 어쨌거나 이 다른 감나무들에 비해서 오래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 만큼 감나무 최초로 2008년에 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당시 이제 지정됐을 때 나이가 450살로 추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감나무가 열매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3년 전에도 감 4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이번에 또다시 열매를 맺은 걸 두고 의령에 좋은 일이 있을 징조라며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500살이 된 감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수백 년을 산 나무들도 생육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없고 또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열매를 맺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감이 열린 가지를 보면 이게 이제 오래된 가지가 아니라 좀 이렇게 건강한 신생 가지에서 집중적으로 열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앞서 이 3년 전에도 감이 한 4개 정도 열렸었거든요. 이제 2019년 당시에 나무의 쇠약해진 부분에 이른바 그 외과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 수술 영향인지 몰라도 영양 공급이 수월해지고 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이 열매를 맺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문가는요, 이게 이제 환경 개선이 아니라 환경 위기, 즉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열매를 맺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전문가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200년 이상, 300년 이상 된 나무들도 어떤 생육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열매가 열릴 수가 있어요. 나무가 이제 연생이 오래되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열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이 이렇게 임신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희귀하지만. 요새는 이제 그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용으로 이게 나무가 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급격하니까 감이 맺힐 수도 있죠. 이유가 뭐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오래된 나무에서 열매를 맺은 거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마을은요, 또 다른 기운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네, 이 감나무가 있는 경남 의령군의 정곡면은 한국 재계 거목인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 회장은 부친에게서 받은 의령쌀 300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치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마을에는 이 회장의 생가를 주변으로 일명 부자길이라고 불리는 길이 있고요. 바위에 달린 3개의 발이 가리키는 스무리에서 큰 부자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솥바위, 일명 부자바위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솥바위를 기점으로 8km 이내에서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것인지 알려지면서 전국의 기업인, 수험생 등 많은 시민들이 이 부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찾는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달 초 열린 축제에만 약 17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